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4월의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고 또 오후장에서는 코스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2,51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수급적으로는 개인 매수만 보였고 메이저 수급은 빠져나갔습니다. 지수는 오르지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질주가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코스닥 지수는 연고점 경신을 이어가죠. 오늘 890포인트 턱 밑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오늘 월요일에 남자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차장, 이화진 과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두 분과 함께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섹터별로 들여다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주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이런 시장 어떻게 2,500포인트가 돌파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올라가는 2차 전지와 함께 마지막은 정부의 투자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드디어 4개월 만에 2,51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시장 이야기에 대한 의견들이 들려왔었는데 2,500포인트를 지지해 줄 수 있을지 또 여기를 더 넘어갈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포인트 지지를 하면서 여기를 좀 돌파해서 앞으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1분기 시장을 끌고 온 게 외국인들 현물 수급이 지난 3분기부터 줄여들었던 부분들을 좀 채워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향후 하반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좀 이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오늘 같은 경우에도 7,3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정상적인 시장에서 말 그대로 방향성을 보고 한 매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차익 매수가 오늘 같은 경우도 5,200억 들어왔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7,400억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물의 베이시스 흐름하고 상관없이 말 그대로 차익 실현이 아닌 시장을 바라보고 일정 부분을 그냥 들어오는 거래가 실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라도 시장에서 다시 또 재차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보시면 그날 선물 매도가 한 2조 한 3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나왔고 그 다음날 다시 또 한 1조 5천억 정도 재차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조차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대응하는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 1분기 내내 개인들 수급장이었는데 개인들은 과연 그러면 올해 1분기에 수익을 냈냐라고 보시면 네.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보시면 올해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쭉 끌고 왔는데 가장 많이 산 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수익률이 33%, 에코프로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샀는데 460%, 에코프로 BM이 180%. 자, 근데 기관들을 볼게요. 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소외됐거든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산 게 오스템 임플란트 사고요. ETF 샀어요, 시장에서.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1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 수급이 종목별 흐름들을 좀 이끌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분기에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 즉 벌어들였던 부분들이 다시 또 재차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거는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보고 종목별 시장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수급이 시장을 지지하면서 이끌어줬고 그 매수세가 조금 다른 섹터로 이어지면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화진 과장님도 박스권에 대해서 예상을 하시는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2분기에 대한 흐름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동안 이제 1분기 뭐 전년 실적 발표도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내일도 뭐 에코프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1분기 실적 뭐 리오프닝도 마찬가지고 뭐 화장품, 게임 그리고 제약바이오 등 뭐 전반적으로 1분기는 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2분기 때부터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업황에 대한 수급적인 흐름이 점차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결국 2,500 돌파는 결국에는 2차 전지로만 좀 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리오프닝과 이런 제약바이오 흐름 그리고 게임주도 사실 이제 2, 3분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벤트 일정이나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반도체 역시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2분기 때부터 감산 효과를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고루고루 섹터에 대한 수급이 기대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2,500선에 대한 흐름 물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2차 전지 수급의 이동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좀 변동성은 좀 커지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환율도 1,317원까지 올라간 부분도 좀 외국인 이탈에 대한 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좀 수급적인 흐름 긍정적인 모습은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만 쏠렸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여러 섹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포트를 좀 다변화시키는 부분이 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짚어봤는데 이제 이벤트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더 덧붙일 말 있으십니까? 네, 오늘 장중 흐름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하향 안정화를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동안에 안 올랐던 코스닥 업종들이 좀 힘을 내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면 과거에 시장이 약할 때는 주도주가 약세를 띠면 지수가 쭉 밀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하향해서 좀 주가가 빠지는 흐름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쉬어가는 구간에 왔나? 내일 에코프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는 좀 빠지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빠지면서 다른 저평가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흐름들을 좀 이어주고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을 보시면 오늘 코스닥이 17조를 기록을 하고 있고 거래소가 이제 코스피가 13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전히 뭐 4조 원대, 5조 원대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15조 이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업종별 순환매라든지 관련된 종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동안에 올라갔던 2차 전지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반대쪽 업종에 있는 업종들이 좀 키맞추기를 하면서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차장님은 지난주쯤에 2차 전지가 조정을 받으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 주 이벤트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4일에 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암학회 관련주들이 암학회 이후에 제로 소멸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마 이제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지는 것들 이제 올해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인데 물론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국가에서 드라이브 해주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셀트리온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찌됐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CMO 쪽에 관련된 투자 부분 그리고 과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묶여졌던 R&D 부분이 발현이 되면서 에로 부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긍정적인 부분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도 일정 부분은 공매도 쇼커버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내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수급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에도 영향을 미치는 암학회 말고도 내일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거에 무게가 실리고 있죠. 저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상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의견이 또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이번 금통위 어떻게 예상하시고 있는지? 아마 좀 동결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마 미국 눈치도 없지 않아 보는 것 네. 같고 왜냐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고용 관련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 단계로 가고 있다 보니까 다시 그래서 이제 5월달 이제 FOMC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25bp 인상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왜냐하면은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동결을 하고 나중에 미국이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그만큼 한미 금리 차도 이제 더 벌어지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되다 보면 최근에 환율도 다시 올라가는 부분 또 염두에 두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결 스탠스에서 어느 정도 소수 의견에서는 좀 인상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여러 자료들이 뭐 은행이나 아니면은 증권사 관련 이제 연체율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는 만큼 네. PF 관련 결국에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이 정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결을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그런 이창용 이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향후에 좀 단기적으로 달라질 스탠스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여러 중요한 이슈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결과 인상 가운데 어떤 것이 나올지가 더 중요할 텐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이번에 관전 포인트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또 동결과 인상 중에 어떤 걸 예상하시는지. 아마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은 교과서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정말 시장하고 친화적인 그리고 이제 하반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필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시중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안정화를 찾는 부분인데 만약에 동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5.25냐 5.5%냐 고점에 대한 부분들 국내 같은 경우에는 3.5%그 언더로 떨어질 것이냐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이 언제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하는 범위가 아니라 대응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FOMC 의사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CPI 같은 경우에는 안정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 부분이 좀 올라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최근에 화학업종들이 올라오는 이유도 유가 부분이 단기적으로 반등이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진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번에 나오는 동결에 대한 부분들 네. 혹시라도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반향에 대한 부분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금리 하향 안정화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두른 조금 일찍 의견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금통위에서 관전 포인트는 또 소수의 의견이 될 것이다. 뭐 금통위원들이 물가에 대해서 경계감을 유지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금통위가 끝난 이후에는 또 CPI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CPI가 조금 높게 나와서 미국이 추가로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일단은 충분히 근데 지난달에 이제 6%였고 이번이 네. 5.2%가 이제 예상치이긴 한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일단 유가가 60달러대를 머물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크게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웃긴 거는 이제 4월달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유가가 80달러까지 왔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5.2%까지 물가가 잡는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다음 달 5월달에는 4월달에 CPI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5.2%도 못 잡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난주에 고용 쇼크도 나왔지만은 다시 또 지난주 3월 고용 보고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결국 물가에 따라서 5월 2일 날 벌어질 FOMC에 대한 향방도 굉장히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확률적으로 굉장히 큰 변동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CPI 중에서도 과연 유가 쪽에서 이제 잡혔는지 아니면은 이제 주거비나 아니면 중고차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크게 잡혔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주거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어느 정도 못 잡다가 사실 후행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주거비는 제가 봤을 때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잡힌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충분히 5.2 언더에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는 좀 안정화 단계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CPI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치에 부합해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포인트 짚어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키워드는 꺾이지 않는 2차 전지입니다. 지난주에 또 차전지라고 했던 게 또 차전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뭐 앞서서 짚어보긴 했는데 오늘 테슬라가 조금 불을 지펴주지 않았나 싶어요. 이 관련주들이 뭐 다 간 건 아니고 조금 몇 종목만 움직였는데 2차 전지 안에서 만약에 뭐 순환매가 일어난다면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좀 덜 간 종목들 중에 볼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진짜 이제 할 말이 없는 시장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올라온 흐름이 있었고 네. 이제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소재 부분에 대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박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충전소 충전기까지 얘기가 나오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 셀과 모듈에 대한 부분까지 전반적인 쭉 스크리닝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이끌어오는 흐름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난주부터 리튬이라든지 메터리얼 그러니까 IRA 관련된 세부 법안에 대한 수혜 업종들 그러니까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가는 부분도 아마 이제 이런 원자재 쪽에 관련된 수혜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할인율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2025년 실적까지 어느 정도 앞선에서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에코프로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면 좋으면 좋은 대로 혹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변동성이 꽤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변곡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정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격을 줄이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나오면 실적보다는 향후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추가적인 매수라든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여전히 뜨거운 2차 전지, 그 안에서도 가장 뜨거운 게 말씀하신 에코프로입니다. 뭐 시청자분들도 댓글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뭐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라던가 뭐 국내 증권사 일부도 공개적으로 매도 리포트나 뭐 우려 섞인 의견들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또 그걸 무시하듯이 뭐 상한가 가까이 가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내일 실적이 나옵니다.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도 더 갈까요? 일단은 예상치가 매출액이 1.98조,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네. 이제 시장에서는 좀 컨센을 조금 낮게 보는 이유가 일단 리튬 가격이 1월 달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양극재에 대한 판가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는 큰 일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할까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시장 자체는 최근에 뭐 스미토모나 이제 유미코 그리고 레드우드 같은 회사들도 양극재 시장에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리고 LNF 그리고 에코프로비움 같은 양극재에 대한 생산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중국도 이제 이런 배터리 셀 업체나 전기차나 소재 업체도 덩달아 같이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이제 물론 다양하게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나라 이제 소재 업체들의 견제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는 대략 2030년까지 100만 톤까지 생산 캐파를 지금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번 뉴스 주말도 나왔었는데 북미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67%까지 전기차 시장을 확대해 나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주가가 최근에 올랐던 부분이 조금 더 해석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캐파가 빨리 조기 어느 정도 생산 캐파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라고 가능하다 치면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주가가 올랐다는 부분을 조금은 이해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에 나오는 그런 뭐 지원 수주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도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컴투스라고 하는 주식을 매일매일 일매출 글로벌 매출이 나오는 게 네. 새벽 5시인데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매일매일 7%, 9%, 13%, 22% 매일 오르는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빗대어서 시총이 5천억부터 2조까지 가는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양극재에서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 견줄 만한 업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이 폴더블을 갖고 오면서 관련된 IT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에 대해서 고밸류를 줬을 때 주가가 한 20에서 30배씩 오르는 흐름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양극재 업체 내에서는 에코프로가 현재 시장에서 MS 1위고 이제 과점한 기업이기 때문에 PR 자체를 국내 쪽 관련된 수급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된 시장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양극재 관련된 업체 1인 에코프로 비임이 싸다 비싸다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즉 내일 실적이 나오면 시장에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매출과 영업이익이 말씀하신 대로 2025년, 30년까지 연속성이 있게 판단한다라고 하면 네. 또다시 레벨업이 되는 거고 아니다.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건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어느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된 주가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나와서 주가에 반영이 나오면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시장을 대응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리님은 또 2차 전지 진리지만 그냥 냅둡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2차 전지에 대한 두 분의 고귀한 의견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정부 투자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11대 핵심에 13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로봇, 항공 거의 모든 산업이 포함이 됐는데 이게 뭐 한시적인 투자가 아니라 길게 이어져야 이 섹터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얼마나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인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뭐 2차 전지는 뭐 차치하더라도 이제 로봇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JOLED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파산하게 되면서 네. 일단 경쟁이 없어졌고 중국 BOE 같은 경우는 물론 LCD 쪽은 워낙 이제 중국 쪽에서 2015년부터 강한 투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기서 이제 OLED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만약에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을 선점한다면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 쪽에서는 이미 OLED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뭐 최근에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이제 TV까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공정에 대한 전환이 빨라져야 이제 좀 시기적으로 되는 부분이었고 LG 디스플레이도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파주 공장을 이제 라인을 아예 자체적으로 다 OLED를 바꾸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좀 뒤바뀌고 있다라고 한다게 되면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기회를 엿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애플사까지 이제 태블릿 관련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크게 좀 뒤바뀔 수 있고 관련 이제 부품 업체들이나 이런 회사들도 그러면 빠르게 소재까지 조금 덩달아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디스플레이는 이미 이슈가 나왔었고 종목들이 움직였죠. 앞으로 뭐 관련된 소재나 부품주들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장님은 이번 정부 투자에 대해서 뭐 얼마나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또 관련한 섹터 어떤 거를 좀 보고 계실까요? 시기적으로 만약에 뭐 3월 1분기 말에 이런 법안이 나와서 그런 관련된 수혜 업종을 찾는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좀 좋은 기회였을 것 같다라는 아쉬운 판단이 있고요. 반도체 쪽 관련된 세제 혜택 부분이 한 22%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비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업당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향후 시장을 이끌 큰 테마를 두 개를 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아마 이제 폴더블의 대중화, 즉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끌고 있는 시장인데 애플의 참여 여부 그리고 중국 시장의 개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시기, 그러니까 2024년 5년이 원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전히 좀 국내 기업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현대차 그룹이 삼성전자를 앞서는 네. 영업이익과 실적을 발표하는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애플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는데 아마 2025년부터 전반적으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흐름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국내 완성차 특히 이제 기아 부분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전자 부품 쪽에서는 LG전자 이런 식으로 IT 업종 중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 좀 긴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폴더블 쪽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한 OLED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부분들에 여전히 큰 수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업종별 크게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좀 긴 흐름 쪽에서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3년, 4년 사이에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큰 흐름들을 좀 따라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대응하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 흐름으로 보면서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움직일 것이다. 자동차 관련주, 뭐 완성차 업체들이나 전장 쪽의 대형주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또 덧붙일 말씀 또 코멘트 있으신가요? 뭐 로봇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사실 로봇은 이제 중국이 시장 규모가 워낙 이제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제가 두산 로보틱스도 중국 쪽에 관련 로봇을 이제 수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일본도 뭐 하나기나 야스카와 같은 회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로봇은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이나 이제 이런 투자에 관련된 이슈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거리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앞에서 많은 주제들을 다뤘지만은 결국에는 2차 전지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섹터가 어느 섹터에서 나올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결국 로봇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이런 중소기업들에 대한 M&A 이슈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그 다음이 어디냐 하면은 가장 큰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시장에서 누가 통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향후에 두산 로보틱스도 조금 상장 이슈가 나오고 어느 정도 이제 덩치가 커진다라고 가늠했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큰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도 있고 로봇주가 그렇다면 앞으로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가정용 서비스 로봇들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죠. 4월 달에 제가 알기로 LG전자에서도 클로이봇이 생산이 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이런 가정용 서비스 로봇에 대한 부분도 이제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정용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산업용까지 퍼지게 된다 그러게 되면은 결국은 추후에는 이제 기술력이 과연 우리가 일본과 대비해서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할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로보티즈 이사님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도 일본 회사와 관련해서 감속기 부분도 기술력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여기서 결국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섹터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관련 기술로 충분히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봤고 또 주목할 만한 정부의 투자 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이제 저희 더 자세하게 종목별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내일 주가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날아가는 포스코 그룹주 짚어보고요. 또 애경케미칼,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하나 주성엔지니어링 내일 더 갈지 말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포스코 그룹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포스코 그룹주가 같이 갈 때 못 갔었던 포스코 엠텍까지 오늘은 모든 그룹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가 내일도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과장님은 노 의견이시죠? 네, 저는 노입니다. 그룹주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못 갔던 종목들도 오늘 잘 갔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노라고 보십니까? 네, 좀 일단은 그동안 이제 올랐던 건 2차전지, 사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존에는 철강이었지만 관련 리튬 전지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계속 부각이 받았던 거고, 실제로 아르헨티나나 이제 호주나 인도네시아 쪽에 인한 리튬 강산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주가라는 거는 솔직하게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제 정고점이 사실 13,00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 번쯤은 건강한 조정이 나와야 어느 정도 나중에 주가가 더 많은 상승을 위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포스코 엔텍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 아마 내일 에코프로 관련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주가가 빠진다 그러게 되면은 그러면 키 맞추기가 아니냐, 전반적인 섹터 자체가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나을 부분으로 좀 일관성 있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장님도 노 의견으로 알고 있는데 그룹주 안에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이 좀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은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종목들도 노 의견이실까요? 전반적으로 지수대가 2,500선을 넘기면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2배 정도 많은 시장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라도 해외적인 이슈라든지 수급적인 이슈로 주가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흐름이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영호라든지 IRA 세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발현이 되는 가장 큰 결정적인 부분이 머터리얼 쪽, 그러니까 원자재 쪽 관련된 수혜 부분이 가장 강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네. 화학업종들, 철강업종들에 대한 수요가 좀 올라와야 돼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어느 정도 후판 쪽 그리고 자동차에 관련된 수급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회복되기라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그러면 미국의 IRA 세부 법안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된 현재 전체적인 그룹주 전반적인 분위기일 것 같아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부담 있게 가져가기에는 좀 현재로서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려면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철강 수요가 늘어나야 한다. 그리고 또 IRA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전체적으로 노 의견을 두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애경케미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고용량 실리콘계 바인더 상용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내일도 이 흐름을 유지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죠. 애경케미칼은 두 분 다 또 노를 주셨습니다. 애경케미칼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당사가 이제 전년도에 3사 합병을 했고 매출과 영업이익은 현재 올해 기준으로 PR 한 4배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뭐 업종이 좀 다르긴 하지만 TCC 스틸 같은 경우가 관련해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엮이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상대적으로 저평가 기업들을 좀 찾는 분위기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외국인은 33만 주 매도를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4만 주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 중심으로 기대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케미칼 쪽의 부분들이 3사 합병을 하면서 유일하게 애경 그룹 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애경 케미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업에 대한 가치, 이제 지금 밑에 갖고 있는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반영을 하면 주가는 새롭게 리레이팅돼서 16,000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수대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유통 물량이 크지 않는 가운데 뭐 상한가 잔량이 크게 의미가 부여할 만큼의 잔량은 또 아닌 것 같아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면 조금 내일 비중을 줄이는 그리고 따라가는 추정 매매는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구간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경 케미칼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노로 일치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죠. 반도체 불황을 뚫었습니다. 미국과 대만에 장비 납품을 앞두고 있다고 전해졌죠. 주성 엔지니어링 내일도 주가 움직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갈렸습니다. 과장님은 예스를 두셨어요. 오늘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조정받았는데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살아남았다. 그런 부분에 의미를 두실까요? 일단은 반도체는 이제 부품주 관련은 충분히 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는 대략 한 90% 정도 이제 시장에 뚫었지만은 사실 비메모리 쪽은 이제 북미 시장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어플라이드 머틀리어스 같은 경우가 워낙 시장을 반도체 장비 쪽에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를 일단 뚫었다는 거는 사실 뭐 넥스틴도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워낙 이제 이런 시장에서 다시 5% 3%만 진입해도 매출이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에서 일단 들어왔다는 부분이고 물론 대표의 인터뷰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북미 시장과 대만 이제 업체들 뭐 IDM 업체들이라고 하면 TSMC나 뭐 이런 부분이겠죠. 이쪽에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물론 나중에 숫자가 나오고 진짜로 발주가 나와야 어느 정도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충분히 비메모리적으로는 이미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부분에서 2월 3월부터 꾸준하게 매출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쪽 시장을 뚫었다는 자체가 시장에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은 노를 주셨어요. 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경쟁자랑 비교를 해서 좀 장비를 공급하는 첫 사례다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도 노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익 IPS가 원래 가지고 있는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캐파를 좀 뺏기는 입장이었을 것 같고요. 삼성과의 어느 정도 매칭된 부분들이 약화되면서 그리고 거래 관계가 크게 없는 흐름이어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중국향에 대한 매출이 꽤 그동안에 크게 반영이 되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 매출의 60%가 반도체, 40%가 디스플레이, 태양광이 한 1% 정도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현재는 비메모리 쪽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ROE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22%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오면 영업이익은 그만큼 따라오는 뭐 과정 기업인 것 같고요. 1995년도에 이제 업종을 시작을 했고 99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국 벤처 쪽 관련된 1호 이제 기업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비메모리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오는 숫자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결정적으로 주가는 이틀 동안 뭐 한 15% 정도 쭉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네.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 이격을 줄이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 대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섹터별 이슈 그리고 종목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상경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